결심하셨습니다. 허군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야. 후계자들이 대통령 일을 잘못 수행할 때 경제 쪽으로 자네가 자문해준다면 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겠어. 나라가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자네가 있다면. 예, 심력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1978년 4월 21일 오후 5시경 박 대통령이 나를 급히 불렀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110명이 탄 민간항공기 대한항공 B707 파리발 앵커리지 서울행 비행기가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미군 철수에 대비해 1978년까지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등지의 비밀 무기상과 플루토늄을 구하고 있었어. 그런데 축구공 크기의 20kg 정도 되는 239 플루토늄을 실은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이를 어쩌면 좋겠나. 카카, 일단 진정하십시오. 일단 프랑스에서 앵커리지로 가는 지역의 항로 인접 국가에 칼 비행기 불시착이나 추락 사실을 확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였다. 핀란드 대사관에서 외무부로 연락이 왔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투성이었다. 핀란드는 소련과 접경 국가이긴 하지만 대한항공 B707의 항로와는 정반대인 소련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B707이 핀란드 접경 도시인 소련의 무르만스크에서 200km 떨어진 이만드라우스에 소련 미국이 58발의 기관총을 맞고 불시착했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혹시 239 플루토늄의 정체를 미국 CIA가 눈치챈 건 아닐까? 먼저 소련의 미국 대사를 통해 사과 전문을 보내고 신속한 송환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나는 곧바로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에게 연락해 소련 영공을 통과할 미국의 페남 여객기 한 대를 전세내게 했다. 이어 조중훈 회장과 정보부원 1명을 동승시켜 무르만스크로 가도록 해 승객 97명, 승무원 13명 중 사망한 일본인 1명, 한국인 1명 등을 협상에 싣고 오도록 했다. 미 대사의 부탁인데도 소련은 꿈쩍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김창규 기장과 항법사 이근석 두 사람을 간첩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억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 106명과 시체 2구만을 풀어줬습니다. 결국 김창규 기장과 항법사 이근석은 억류 7일 만인 4월 30일에 나오게 되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즉각 소련의 영공 침범에 대해 대외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덕분에 사건은 단수 항로 이탈로 결론났다. 한국 언론에도 대한항공 B707, 소련 무르만스크 부근 호수의 불시착 정도로만 나왔다. 전 세계에서 B707의 진짜 추락 이유를 아는 사람은 나와 박 대통령밖에 없었다. 자네 덕분에 B707이 폭파되지 않았어. 정말 훌륭해. 만약 58발의 기관포를 맞고도 조금이라도 동요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소련이 승객들의 소지품이나 화물, 항공기를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자네가 세운 공은 정말 대단해. 구멍이 뚫려 여기저기 고장난 비행기를 3만 피트 상공에서 호수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착륙시키다니. 그래서 자네에게 미국 항공협회에서도 세계 제일의 기장에게만 수여하는 최고의 기장상인 AVG와 CNAC 상을 준 게 아닌가. 하늘이 도운 덕분입니다. 김창규 기장에게는 밝은 기색으로 말했으나 핵미사일을 만들어보겠다는 박 대통령의 지도는 CIA 때문에 허사로 돌아간 것이라 속이 착잡했다. 도대체 CIA가 어떻게 한 것일까? 또한 프랑스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자동 항법 장치가 어떻게 소련 영공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모든 게 의문이었다. 한국 비행기는 프랑스 드골 공항에 도착하면 그라운드 타임을 가져. 승무원들은 항공기를 벗어나고 FTD라는 정비용 역사의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점검하지. 그렇게 그라운드 타임에도 한국의 정비사 1명은 꼭 비행기를 지키며 FTD 정비사들을 감시하게끔 돼 있는데 이때는 대한항공 정비사도 자리를 비웠다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조종실 카피트 문 열쇠는 조종사만이 갖고 있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 문을 항로 정반대 방향인 소련의 레닌그라드 쪽으로 바꿨는지 일단 언론에는 모든 걸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때부터였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하대했다. 박 대통령이 깨끗하게 물러나려고 준비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는 마치 박 대통령을 권력욕에 미친 인권죄인 취급하듯이 대했다. 또한 미국 CIA 국장은 갑자기 김재규를 초청했고 1년 반 뒤에 박 대통령은 김재규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다. 나는 박 대통령이 서거한 진짜 이유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규를 7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 사태가 극에 달해 미 8군 사령관의 재가를 받지 못할 때였다. 미국은 김재규를 사용해주면 재가를 허락하겠다고 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즉시 김재규를 사용했다. 그간 전 대통령은 김재규와 미국의 약점을 알고 김재규를 인질로 붙들고 있던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김재규를 시켜 박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증거이다. 한편 원래는 박 대통령이 하야한 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이때 민주헌법 개정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차지철 경호실장은 조직적으로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회유하며 민주헌법 개정 작업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며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도 강경 진압을 임의대로 명령하는 것이었다. 교활한 음모가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티끌 한 점 없는 새마을 정신으로 나는 그때부터 차지철 실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차지철과 김재규를 김영욱에 비유하며 계속 사퇴를 권유했다. 카카, 김재규도 김영욱처럼 이무기상입니다. 결국 카카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카카가 김영욱을 프랑스에서 잡아와 청와대 지하실에서 직접 사살했다는 여론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김재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욱이는 강도에게 죽었어. 미국에서 도박으로 다 망했으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어. 유신을 비난하는 책을 쓴다고 했지만 그 사람 본심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나와 여가를 보는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이야. 6년간 정보부장을 시키기도 하셨지요. 그래, 형욱이도 정보부장을 오래 하더니 정부 발주공사에서 기업의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했어. 내가 그걸 적발해 꾸지람을 하는 중에 헤어지게 된 거야. 그도 처음엔 잘했어. 하지만 고위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을 조사하다가 본인도 물들어 버리더군. 여러 번 경고했더니 나보고 카카는 삼선 개헌을 하는데 나는 리베이트 좀 받으면 안 되냐는 식이더군. 카카께서 고심이 깊으셨겠습니다. 게다가 나보고 독재를 하다 보면 군사 쿠데타나 국민 데모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해외로 망명을 가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른다더군. 그러면서 달러를 빼돌려 놓아야 한다며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자를 내가 가만히 놔두겠나. 애끓는 마음이셨겠지요. 그래, 삼선 개헌을 왜 하는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내 심정이 말이 아니었어. 삼선 개헌은 경제적 문제로 봐야지 정치적으로나 내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훗날 역사는 알게 될 거야. 국고를 손실내는 정치인들의 김형욱까지 정치적인 핑계를 대는 것을 보고 유신을 최종 결론 내렸던 거야.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안 보였지만 말일세. 카카, 김형욱에게 김재규가 개인적으로 혹시 돈을 보낸 일은 없을까요? 김 부장이 내 허락 없이 돈을 보내지는 못해. 1976년 박동선 로비 사건 이후 미국 CIA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돈을 모두 조사했어. 그래서 김 부장이 형욱이에게 프랑스로 가게 한 뒤 정보부의 운영 자금을 일부 보내줬다네. 그때 형욱이는 빚을 갚기 위해 곧장 미국으로 건너간 줄 알았는데 출국한 흔적도 전혀 없이 행방불명됐어. 알고 보니 미국에서 뒤쫓아온 채권자들에게 시실리 섬으로 납치돼 그곳에서 살해당했다더군. 그렇군요. 청와대에 어느 누구도 개입한 일이 없어. 김재규도 형욱이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 자기 선임 정보부장이었는데 그를 죽이겠나. 또한 김재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지. 형욱이는 카지노 때문에 죽은 거야. 아무리 유신에 대한 책을 만들겠다며 김재규에게 협박을 했지만 형욱이가 폭로할래야 할 만한 내용이 없었어. 여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카카를 모함하느라 헛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모함은 갈수록 더해가겠지요. 내가 물러나면 외국에 돈을 빼돌렸다는 등, 형욱이를 청와대 지하실에서 직접 쏴주겠다는 등, 이우락을 시켜 김대중을 납치했다는 등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 거야. 억울하게 죽어간 박상희 형님의 모습이 내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남을 억울하게 죽일 수 있겠나. 알고 보면 나만큼 눈물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고맙네. 나는 자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네. 지금껏 내 자식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약점 잡힌 일이 없어. 만약 측근들에게 약점을 잡힌 일이 있다면 언젠가 다른 대통령이 들어설 때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해서 내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나. 그리고 훗날 자네야말로 나의 약점을 샅샅이 조사하지 않겠나.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시켜서 조사를 엄밀히 하겠지. 내가 만일 한 점의 약점이 있다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나. 박 대통령은 울분에 찬 모습이었다. 나는 또한 그의 심중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터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억울함이 절절히 전해졌다. 그토록 청렴하던 김영욱이도 여야 정치인들의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 참 안타까운 친구야.
카카는 돈을 탐내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내보내셨지요. 그래, 그래서 형욱이가 나에게 악감정을 가진 거지. 그 친구가 중앙정보부장을 할 때만 해도 그래. 여당 정치인들이 야당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르더군. 그들은 국민에게는 관심 없고 예금 통장에만 관심이 있었어.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요.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니 답이 뻔히 보이더군.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면 1년 이내에 이 나라는 망해. 얼마 전 외신을 보니까 필리핀의 마르코스의 개인 예금 통장이 3,150개더군. 필리핀의 돈의 20%나 되는 금액이래. 그것뿐인가? 1974년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은 디우 대통령이 나한테 월남은행에 금괴 수십 톤을 보관해달라고 했어. 그가 부탁하는 화물 속에는 천문학적인 달러도 포함돼 있었다네. 아, 기억납니다. 제가 그 일로 월남에 여러 번 다녀왔었죠. 그래, 월남 대통령이 그런 도둑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월남이 적화되고 만 거야. 결국 TU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월남이 망한 거지. 나는 그때 TU가 보관료로 주겠다는 엄청난 양의 금괴와 달러를 무시하고 도피처도 제공하지 않지 않았나. 허군 자네도 그때 그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했었지. 예, TU 대통령에게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거기다 TU가 망하고 헬리콥터에 금괴와 달러를 가득 싣고 필리핀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또 얼마나 실망감이 깊었겠는가. 나 같으면 패망의 책임을 지고 자살을 했을 거야. 그런 돈밖에 모르는 지도자들이니까 월남이 망한 거지. 필리핀의 마르코스도 마찬가지야. 모두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반면 난 예금 통장이 단 한 개도 없어. 대통령이 된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청구동에 있는 집은 옛날 적산 가옥 그대로야. 평생의 월급으로 산 집이지. 아직 고친 적도 없다네. 내 형님들도 돈 한마디기 늘어나지 않았어. 자네는 왜 정치인들이 돈의 유혹에 약해진다고 생각하나? 카카, 한문으로 억자를 파자해보자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지만 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다음 날은 1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어 결국 억이라는 글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그 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돈은 부리는 사람에 따라 그 양이 뒤바뀌는군. 예, 옛말에 돈을 지니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가지면 세 가지 근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돈을 늘리는 고민, 돈을 지키는 고민, 돈을 쓰는 고민이 그것입니다. 돈을 잃을 때는 슬픔이 있고 지킬 때는 공포가 있고 쓸 때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매일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돈이며 종종 찾아오는 친구가 가족이며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친구가 좋은 일을 남몰래 하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집을 나갈 때는 항상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니까 돈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집과 아내와 자식은 매일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 종종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정도이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만이 죽을 때 따라가는 친구입니다. 돈보다는 선행을 더 중시하라는 말이군. 그렇지요. 또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입니다. 씨를 자신이 뿌리고 곡물도 자신이 거두어 먹습니다. 둘째는 나무꾼입니다. 숯을 구워서 팔거나 나무를 해서 파는 사람은 자기가 심지 않은 나무를 산에서 베어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재벌 2세나 부모의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입니다. 자기가 심지 않고 남이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지요. 국민을 위해 지도자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나무꾼 같은 정치인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씨를 뿌리고 남이 거두게 합니다. 평생 삭바느질해서 번 돈인 전 재산을 대학의 장학금으로 내놓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뿌린 씨를 남이 거두게 해주는 이런 세 번째 사람이야말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로군. 맞습니다. 더하여 저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심인 오욕은 재, 색, 식, 명, 숙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욕심에 칠정인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이 곱해짐으로써 오욕과 칠정이라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결과는 매우 좋지 못하지요. 자네가 예전에 해줬던 말이 기억나는군. 예, 사단인 인, 의, 예, 지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남에게 먼저 양보하며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오욕 칠정을 멀리함으로써 노후와 후손이 잘 됩니다. 하늘의 법은 한치도 어길 수 없고 속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는 훗날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지켜서 조직폭력, 마약, 밀수, 도박, 매춘, 미성년자 유혹,
과음, 부정식품, 환경오염 등의 사회 악습의 원인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인 자네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에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바로 새마을 정신이야. 우리는 서로를 결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은 똑 닮아 있었다. 고속철도 코앞의 건설 제의. 1979년 7월 15일 나는 박 대통령에게 우리도 고속철도 인프라 공사의 세계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부산, 광주 간 고속철도를 도입해 기술을 배운 다음 고속철도 대학을 만들어 10만 명 정도의 고속철도 전문 기술자를 준비해 두자는 것이다. 카카, 30년쯤 뒤부터 미국과 중국 등이 앞다투어 고속철도 공사를 할 겁니다. 그때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지요. 홍콩에서 하얼빈까지 순식간에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 시대가 되면 전 세계가 앞다투어 비싼 비용의 비행기보다는 고속철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고속도로 건설과 수출 및 물류의 신속한 이동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공단을 경유하는 산업용 철도와 화물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놓아야지 수출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심을 많이 했군 그래. 또한 BT 생명공학 산업과 정보통신 IT 산업, 문화관광사업을 미래의 국가기관 산업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녁 늦게 박 대통령은 나를 불렀다. 자네, 지난번 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 국가기관 산업 교체에 대해서 보고했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정말 옳다는 확신이 드는. 예, 카카.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아프리카 등 땅덩어리가 큰 국가들이 30여 년 뒤부터는 고속철도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공 인력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리 빠른 것도 아닌 것 같네. 예산만 된다면 속히 서두르는 게 좋겠어. 한 달 전 자네 덕분에 고속철도 건설이라는 말을 듣고서 내가 그 고속철도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몇몇 사람들에게 부탁했거든. 그런데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20여일 동안 아무것도 지어오지 못했더군. 나도 생각난 김에 안지나서나 그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좋은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 가령 경부 고속도로는 이름이 좋지가 않아. 반면 독일의 아우토바는 세계적으로 알기가 쉬운 이름이야. 고속철도의 이름이라. 우리도 고속철도만큼은 국제적 감각을 담아 지었으면 해. 그런데 불란서의 떼제베, 일본의 신칸센 등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이름이 생각나질 않아. 내가 새마을 노래는 작사 작곡을 잘했는데 이름 짓는 건 왜 이리 어려운지. 어디 자네가 제안을 했으니까 이름도 한번 지어봐. 예전에 자네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줄 만큼 이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예,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반드시 그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가야 해. 그리고 한글과 영어의 뜻이 같은 이름이라면 좋겠어. 어디 한번 지어봐.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말문을 열었다. 카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벌써? 예, 카카. 코앞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카카가 코리아를 넣으라고 하셨으니 코리아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한글과 영어가 뜻이 같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코리아 에어플라이 트레인, 즉 한국에 날아가는 특급 열차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코앞에는 뜻으로나 발음으로나 아주 빠르다는 뜻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어째서 한글말로 읽힌다는 것인가? 바로 내 코앞에 있다는 뜻이지요. 옳거니! 그러니 영어와 한글의 뜻이 일치합니다. 영어와 한문의 발음과 뜻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럭키그룹의 럭키가 라키와 발음과 뜻이 같으며 파인이 화인과 같습니다만 영어와 한글의 발음과 뜻이 같은 것은 아마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네는 놀랍군. 1분도 안 돼서 이러한 놀라운 이름을 생각해내다니. 참으로 코앞에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도대체 자네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가? 박 대통령의 만면에 웃음꽃이 피었다. 내가 지은 철도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코앞에 노래를 불렀다. 실로 오랜만에 온 잠시의 평화였다.
차지철과 김재규의 격돌. 1979년 10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황급히 나를 불렀다. 박 대통령의 얼굴을 보자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리 앉아서 이 보고서 좀 보게. 비선으로 들어온 특수정보 보고서야. 아마 김재규가 누군가를 시켜서 올린 것 같아. 카카, 지난번 유신헌법을 민주헌법으로 바꾸자고 할 때 차 실장이 반대하더니 다른 속셈이 있었나 보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반대해도 김영삼을 제명하더니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내려야 한다며 자꾸 서두르는 거야. 나한테 말 몇 마디 해놓고서는 차 실장 혼자서 장관과 참모총장에게 계엄령과 가게 소집을 지시했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 계엄을 내렸으면 계엄군은 보병을 투입하는 게 원칙인데 공수특전단을 투입했다는 거야. 이 보고서에서도 그것을 지적했네요. 그리고 부녀자들을 폭행해 부산, 마산 지역의 반란을 더욱 부채질했군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여기 적혀있고요. 카카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계략입니다. 맞네. 그리고 1978년 2월부터 수경사, 경호실 직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군 장성들을 모아 청와대 내에서 열병식을 해왔다는 거야. 또 경호식당 외에 경호실장 전용 대형 식당을 마련해서 그들을 접대해왔다고 하더군. 게다가 이규광 장군을 책임자로 하는 정보기관을 운영해서 중앙정보부를 견제해 오기도 했다지. 이규광이는 경호실 차장으로 있는 전두환이의 처삼촌 아닌가. 차지철은 철저하게 나를 제거하기 위해 육사 11기생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쿠데타 세력으로 포섭했네. 카카, 이건 쿠데타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여기 이 내용도 좀 보게. 1978년 4월 6일 모 기지에서 국산 고성능 전차 성능 실험 과정을 참관했을 때랑 1978년 9월 26일 국산 장거리 지대지 유도탄 대전차 로켓 발사 시험이 있었을 때 이때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계획을 실천하려 했다는 거야. 그리고 국내 유력 인사는 모두 차지철의 청와대 열병식에 불려와서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차 실장이 앉고 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은 옆자리에 서서 전두환 차장이 인솔하는 수경사 직원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의 사열과 열병을 받았다고 쓰여있네. 얼마 전부터 김재규와 차 실장의 심각한 관계가 된 이유가 나와 있군요. 그래, 하지만 난 차 실장을 믿었기에 예사로 보았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 툭하면 자기 상관인 김재규 부장을 내 허락 없이 청와대 경호실로 불러놓고 하루 종일 무슨 지시를 하더라고. 차 실장은 육군 중위 출신이고 그래도 김재규 부장은 육군 중장 출신에다가 나와 같은 육사 동기 동창 아닌가. 그런 김 부장에게 차 실장이 하는 행동이 언제나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오해했지. 어떤 오해를 하셨는지요? 내가 1974년 박종규 경호실장을 문세광 사건으로 문책해서 내보낼 때 자네가 그때 차 실장이 사자상이라며 가까이 두면 안 좋다고 했는데 기억나는가?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청와대 주변에 있는 안가에 내가 자주 들리는데 박종규가 경호실장으로 있고 이우락의 정보부장으로 있을 때는 박종규의 경호실 직원들이 나를 따라 들어와 측근 경호를 했었지. 자네도 잘 알잖아. 그런데 차 실장이 경호실장이 되니 체계가 바뀌었단 말일세. 네, 그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정규 실장은 각하의 측근 경호를 위해 항상 내실 주변을 지켰는데 차 실장이 경호실장이 되고 김재규 정보부장이 있을 때는 경호실 직원이 안가의 내실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대신에 수의실 쪽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더군요. 그리고 김재규 부장의 정보부 직원들이 각하의 측면 경호를 하기 시작하길래 저는 그것이 각하의 지시로 경호 체계가 바뀐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의 신경전이었군요. 그래, 바로 그 점이야. 안가의 소속은 원래 정보부 건물이거든. 처음에 김재규가 차 실장을 경호실장으로 추천한 것은 좋았는데 너무 군 후배라고 해서 만만하게 대한 게 문제였지.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나는 둘 사이가 틀어진 게 그쯤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 차 실장은 이미 군부와 행정부 국회의원들을 포섭하지 않았나. 또 내일 20일자로 마산, 창원에 위수령을 내리자고 하는 거야. 뭔가 이 보고서가 예사롭지 않아.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차 실장은 어떻게 하면 좋지? 절대 이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가서는 안 되네. 윤필용의 제거 사건도 차 실장이 꾸민 일에 윤필용이와 내가 말려든 거야. 예, 각하. 과잉 충성이 좀 지나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쿠데타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요. 일단 이제 각하가 물러나실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자네가 처리 방법을 모색해봐.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제거 쿠데타 기도. 1979년 10월 20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급히 나를 찾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인사를 건네자 고개를 숙인 채 앉으라고 손짓했다. 부산, 마산 학생 소요가 확산되는 때여서인지 박 대통령의 눈은 이미 전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약간 확장돼 있었다. 나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을 깨닫고 엉뚱한 화두를 꺼내며 먼저 말을 건넸다. 카카, 어떤 사람이 아이 넷을 낳았는데 모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모두 소아마비 장애인인 겁니다. 3번째 장애아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병원에서 울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아이까지 기형아가 출산되자 그때 가서는 남편이 아내 앞에 가서 오히려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4명의 장애아를 자기가 잘 기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아내를 위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뭘 잘못했길래? 오래전 그 남편은 친구들과 사냥을 하려 강원도에 갔는데 온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산을 내려왔더랍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소나무를 도는 순간 갑자기 노루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됐지요. 노루가 놀라 앞다리를 번쩍 드는 순간 남자는 그냥 노루의 배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루를 잡아보니 4마리의 새끼를 뱉더랍니다. 그는 아랑곳 않고 새끼들을 꺼내 친구끼리 정력에 좋다고 삶아 먹었답니다. 정말 끔찍하군. 그러다 세월이 흘러 사건을 아예 잊고 있었는데 4번째 딸아이까지 선천성 기형으로 나오자 생각이 난 겁니다. 또한 노루가 앞다리를 들던 모습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앞다리로 배를 가리며 자기 새끼들을 쏘지 말라고 애원하던 모습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지요. 노루는 누군가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 아니거늘. 맞습니다. 그런 선한 노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남편은 업보를 받은 것이지요. 카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제 명상 도중에 노루를 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일입니다. 총을 맞아 피를 흘리는 노루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김재규가 긴 칼을 들고 카카의 목을 뱄습니다. 높이가 1m쯤 되는 하얀 플라스틱 통에 카카의 발바닥이 하늘로 보이게 넣은 뒤 그 발바닥 위에 카카의 머리를 올려놓았지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온통 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유 교사님이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제가 명상 도중 본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혹시 출장 중에 노루를 보시면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경호원들이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꼭 당부해 주십시오. 자네가 꿨다는 꿈도 정말 끔찍하군. 그런데 내가 지방시찰 가는 곳에 짐승이 나타날 만한 곳은 없어. 이미 경호원들이 주변 정리를 했고 말일세. 그런데 차 실장 처리도 문제지만 김재규 부장도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차 실장이 옥인동에 별도로 정보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재규 부장도 요즘 내 말보다는 다른 강요들처럼 미국 대사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전 카타고 왔을 때 나머지 남은 11,200명의 주한미군을 몽땅 철수하겠다고 하고 떠난 이후 김재규를 미국에 보낸 걸 자네도 알고 있지? 그때 김 부장이 미국 CIA 국장에게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부탁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김재규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 미국이 김재규의 부탁을 들어준 거야. 자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내가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카터에게 부탁했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거절당하지 않았나? 왜 김재규의 개인적인 부탁은 미국이 바로 들어주었는지 몰라. 카터의 강경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백악관에서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 자네나 나나 그때부터 김재규 실장을 조금 의심해보지 않았나? 자네는 무조건 김 부장을 해직시키자고 했지. 맞습니다, 카카. 김재규 부장을 급히 경질하셔야 합니다. 미국이 너무도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중 납치에 유 교사님 서거까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은데 왜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김재규 부장이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언지를 받았을 게 확실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자네한테 보여준 신문 말이야. 김재규가 미국에서 들고 온 워싱턴 포스트. 그때부터 자네가 김재규를 의심하지 않았나? 그 신문 내용 중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면 일본과 중국의 군사 패권주의가 부활해 한국과 손을 잡을 경우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지. 또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을 상세히 비교 분석해서 일면 일부로 채우기도 했어. 미군이 완전 철수하면 한국군보다 3배나 우세한 북한이 한국을 일주일 이내에 점령한다고 나와 있었지. CIA가 신문을 이용해 미국 국민 여론을 하루아침에 한국의 미군 철수 반대 여론을 만들고 백악관과 의회를 움직여 주한미군 철수를 중지시킬 때는 무슨 공작이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일을 하게 된 데는 엄청난 거래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자네 말대로 김재규 부장은 미국의 검은 밀약을 했을 게 분명해. 내가 왜 그때 자네 말을 예사로 흘려버렸는지 모를 일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카카. 이미 차 실장의 반대로 유신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바꾸는 작업이 중지되고 있어.
요즘 차 실장의 행동도 이상해. 계엄군을 전투부대인 공수부대로 투입했으니 부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일개 경호실장이 명령을 내리고 미 8군 사령관의 동의를 얻어낸 거야. 그렇지만 내가 갑작스럽게 12월 31일에 하야를 발표하면 저들이 어떻게 하겠나? 어쩔 수 없이 법은 절차를 밟아 바뀔 거야. 다만 자네가 나에게 노루와 김재규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 이제 2달만 있으면 되는걸. 자네가 그렇게 반대한 김영삼 총재한테서 총재직을 뺏은 것도 차 실장이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지. 카카, 미국과 한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쿠데타를 준비 중인 김재규와 유신헌법을 악용하여 과잉 충성을 하는 차지철을 하루빨리 보직 해임시켜야 합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차지철은 라이벌인 윤필용과 김재규를 없앤 뒤 박 대통령을 쉬게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윤필용에게 쿠데타 혐의를 씌워 징역 15년을 받게 했다. 그리고 김재규를 없애기 위해 김영삼 총재를 제명했는데 그것이 결국 차지철 자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김영삼 총재는 봉황상으로 봉황은 오동나무만 않는 새이다. 그래서 봉황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봉황상의 비밀을 차지철이 알 리 없었다. 케네디, 닉슨, 박정희를 암살한 제3의 세력.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재규와 차지철을 서둘러 물러나게 한 뒤 하야해야 한다는 것을 끈질기게 건의했다. 카카, 케네디는 동서 화해를 위해 미국의 무력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방위산업체들은 월맹 폭격과 쿠바 폭격을 반대하는 그를 암살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역시 1969년 괌 독트린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중국과 수교를 맺었지요. 그래서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닉슨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케네디 살해 범인을 잡는다고 16명이 증인 신청을 했으나 모두 법정에 서기 직전에 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CIA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닉슨을 제거해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울 것 같으니 간단하게 닉슨을 찾아가 워터게이트인 민주당 당사를 도청할 일이 있으니 허락해달라고 했지요. 닉슨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고 CIA는 모든 증거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닉슨을 자진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도덕적 치명타를 입혀 간단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극상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저격 뒤에 누가 있었는지 각하는 잘 알 겁니다. 지금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각하의 자주국방 주장이 케네디와 닉슨의 동서 화해 주장보다 더 미운 것입니다. 서둘러 두 사람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 둘과 잡은 일정이 있으니 한 주말만 여유를 줘. 삽교천 행사가 있는데 하루 이틀 후에 착수하도록 하지. 박 대통령은 나의 간곡한 부탁을 며칠간 미루었다. 결국 그 며칠이 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종착역이 될 줄이야. 내가 명상에서 보았다는 노루는 실제 며칠 뒤인 1979년 10월 26일 오전 11시에 나타났다. 삽교천 개통 테이프를 끄는 뒤 도고온천 관광호텔에 잠시 머물기 위해 헬기를 착륙하는데 호텔에서 기르고 있던 노루 한 마리가 착륙 소리에 놀라 탈출하려다 머리를 기둥에 박아 죽은 것이다. 노루가 미친 것처럼 이리저리 날뛸 때 박 대통령이 놀란 표정을 짓자 차 실장이 권총을 꺼내 노루를 겨냥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황급히 그를 저지했는데 그런데도 차 실장은 이미 죽어가던 노루를 총으로 쐈다. 노루의 피가 헬기에까지 튀자 박 대통령은 매우 불쾌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호텔을 떠날 때 노루의 피가 묻은 헬기가 고장나서 이륙이 되지 않는 불상사가 겹치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헬기를 포기하고 전용 차편으로 귀가했다.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 섬찟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했다. 자네의 말이 맞아.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려고 해. 내일부터 차 실장과 김 부장을 동시에 교체해야겠어. 자네 말대로 오늘 노루가 죽었어. 헬기도 고장났고 말이야. 내색은 안 했지만 자네가 한 말이 종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내일 27일자로 차 실장과 김 부장을 교체시키겠네. 예, 각하. 참 잘하셨습니다. 나는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속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을 했다. 저녁 7시쯤 하늘을 보니 웬 이상하게 생긴 시꺼먼 구름대가 줄지어 있었다. 구름대는 청와대가 있는 서쪽으로 신속히 모이고 있었다. 그것은 청룡상인 박 대통령의 영혼을 싣고 갈 구름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가난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그날 저녁 7시 20분 떠나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20분 나와 약속한 하야를 2개월 앞둔 채 박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탄에 차지철과 함께 떠났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때마침 권총을 차고 있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을 모시고 저승길을 함께 가라는 하늘의 배려였을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의 경호 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잘못된 경호 방법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후가 결정될 줄이야. 하늘은 박 대통령의 청렴한 영혼을 또 다른 나라를 구하기 위한 지도자로 탄생하게 하려나 보다. 모든 지구상 영웅들의 죽음이 그러했듯이 하늘이 내린 영웅은 그 소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데려가는 것을.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여사, 이준 열사, 백범 김구 선생, 케네디, 킹 목사,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진정 그들의 가슴에 총탄을 쏜 사람은 거대한 방위산업체와 결탁한 제3의 세력이 아닌가. 아, 사랑하는 박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여사님, 나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가난하기 때문에 못 먹고 못 배우고 억눌리며 전쟁과 질병에 시달린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가난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가난의 악순환. 그런데 이를 멈추게 한 두 분이 계시다. 북한이 아시아에서 가장 GNP가 높을 때인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을 시작으로 점차 전세를 역전시켜 나갔다. 그 결과 1인당 GNP가 82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국이라던 한국이 박 대통령이 서거하신 해에는 1,500달러로 20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열심히 일한 국민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자. 북한이 못 사는 것은 김일성 부자의 절대적 지도력에도 북한 동포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부유한 가정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지도자였다면 독일이 150년 걸려 이룬 산업혁명을 15년 만에 이뤄낼 수 있었을까?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데 소련과 북한만은 배우려 하지 않았다. 결국 소련은 멸망하고 북한은 아시아의 선진국에서 아시아의 후진국이 됐다. 한편 박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는 1979년 12월 20일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김계원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광주 사태가 극에 달했던 1980년 5월 24일 10시 김재규는 박 대통령 서거 7개월 후인 211일이 지나서야 사형당하게 되었다. 이교사를 저격한 문세광이 2개월 만에 사형당했는데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는 7개월 동안이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나는 이를 미국이 박 대통령을 시해하도록 사주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의 인질로 김재규를 사형시키지 않았다. 그러다 때마침 5월 18일 광주 사태가 일어나자 신군부가 공수특전단을 광주로 이동하려 하다 보니 이 8군 사령관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광주 사태가 확장일로로 북상하던 5월 24일 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김재규를 사형시킨다. 이에 대한 답례로 미국은 신군부 정권의 합법 승인과 광주 진압을 동시에 승인했다. 신군부는 결국 급박한 광주 사태로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김재규를 속히 처형해달라는 미국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워낙 광주 사태의 뉴스가 전 신문을 뒤덮을 때 김재규의 사형이 집행되다 보니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김재규가 성형수술을 한 뒤 미국에 살아있다는 유언비어가 있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이다. 김재규와 차지철, 박 대통령, 그 세 사람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 CIA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어떠했는가? 1979년 박 대통령이 서거할 때 1억 불도 안 되던 외채가 지금은 4천억 불이 되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이 박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경제를 얼마나 망쳤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재님,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애통해서 그러네. 박 대통령이 목숨 바쳐 이뤄놓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중국이 다 빼앗아가고 있지 않은가. 부채는 또 얼마나 되는가. 1979년 농어민 부채가 1조 원 가량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수백 조가 되었네요. 박 대통령이 5년만 더 집권했다면 채무국에서 채권국가로 바뀌었을 텐데 말일세. 국민은행이 유대인에게 넘어가 그 마크가 이스라엘 국기인 다윗의 별 모양인 육각형으로 바뀌는 등 금융권까지도 해외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만물의 성장을 주도하던 여름 대통령이다 보니 태풍과 장마, 천둥벼락, 홍수, 가뭄의 피해자도 있긴 했다. 하지만 그분은 고도 성장의 희생자, 민주투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리라. 하늘도
여름에는 자연을 성장시키기 위해 햇빛과 물을 내리다가 천둥과 벼락, 홍수, 장마, 가뭄으로 죄 없는 농부와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하물며 인간으로서의 박 대통령이야 오죽하겠는가. 1961년 5월 16일 3,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차지철과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너와 나라를 구한 박 대통령. 1979년 11월 3일 전 국민의 애도 속에 그가 건너왔던 한강 다리를 3,600명의 조문 행렬을 이끌고 다시 건넌다. 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 살아있을 것이다. 박사님의 잠깐 축사가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저쪽으로 밴드 좀 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허경영 후보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계신 존경스러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축사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하고 허경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허경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보좌관입니다. 비선,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해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젊은 참 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에 제가 추천서도 쓰고 그 책을 쓸 때 참고를 많이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 책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황당하다, 얼토당토 않다.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과연 허경영 후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좌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82살인데요 5.16 혁명 때에 6.4 8기생들이 주동을 했어요. 그 주동자인 김종필 씨가 저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동기생입니다. 대학교. 근데 그분은 중간에 그만두시고 뜻이 있어서 육군사관학교 8기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당이 지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4.19 학생혁명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무능했냐 하면은 이건 국회도 열질 못해요. 대모군중들이 국회의상 전부 점령하죠. 학생들은 판문점에 갑니다. 이북하고 협상해서 남북 통일한다고. 그 당시에 통일한다는 게 전부 그 적화 통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가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해병대 소령 중령 대령에다 그만뒀는데 아침에 새벽에 더 나와요. 왜? 집에 쌀이 없어요. 요즘 군대 중사 상사만 돼도 잘 삽니다. 근데 영관 장교들이, 고급 장교들이 부하를 수천 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쌀이 떨어져 새벽에 사병 식당에서 사병들 밥을 얻어먹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온 겁니다. 저는 4.19 혁명 나는 해에 지대를 해가지고 마침 그 고등학교 교장 자리가 나서 고등학교 교장을 갔는데 이게 민주당 정권, 이게 정권이 아니에요. 이게 개판이에요. 이대로 뒀다가 나라가 뒤집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 모아서 해병대하고 육군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5.16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숨 바쳐서 혁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걸리면 총살이 전부 교수형사보다 사형 나옵니다. 그걸 무릅쓰고 우리가 왜 혁명을 하려고 했느냐? 제가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혁명을 안 하면은 이 나라가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있을 수 없어요. 5.16 혁명을 일으키고 보니까 나라 살림이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200개 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10등 안에 드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김일성이만큼도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하신 영도력 덕분에 불과 혁명 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경제 대국 20등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제가 허경영 후보 15대 때 대통령 출마하실 때도 제가 이 민주공화당 상임 고문으로 좀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허 후보를 왜 존경하고 따라다니느냐, 이 나이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실례지만은 제가 깍듯이 총재님, 후보님은 나도 장관 한 놈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놈인데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 젊은 사람한테 후보님, 뭐 총재님하고 모시고 다니겠어요. 왜? 목숨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국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이 젊은 놈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멘.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1건국을 하셨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허경영 후보가 제3의 건국을 하겠다는 거죠. 첫째, 민주공화당도 경제공화당으로 우선 일을 바꾼 것이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 10대 참 당국 안에 드는 이런 참 세계 선진국 중에 이론이 됐는데 3만불 시대가 곧 오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으뜸가는 그런 대국으로 만들려면은 이 경제 이론이 가장 밝은 IQ가 430이 넘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인데요. 내 자랑을 나오는 게 아니라 호총재 자랑하려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거든요. IQ가 150밖에 안 돼요. 밤새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1등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 나이에 22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묘여자고등학교 선생을 뽑혀왔어요. 총각 선생은 그 학교 대결이 처음이거든, 제가. 근데 저는 호총재 앞에서는 키가 작아져요. 왜? 이분은 IQ가 나보다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가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머리 잘 쓰면 안 되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아버지같이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루시지 못한 것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국가안보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미국에서 얼마나 김정은이가 정치 잘하는 놈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 저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 나라인데 보십시오. 미국, 무슨 중공,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손바닥에 대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진짜 나는 그 빨갱이만 아니면 난 김정은이네 존경해요. 지금. 네? 아니 그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지. 미국 놈이 쩌쩌내잖아요. 중국이 쩔쩔냅니다.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짓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지금 경제대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경제대국. 군사력 일본이 세계에서 2등입니다. 근데 이 부관인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역시 젊은 사람들 해야 돼요. 우리 허경영 후보같이 젊은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 경제를 살리겠다, 국방력을 강화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 도덕 국가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공화당 때 대통령 비서관을 하면서 새마운동본부를 만든 사람인데 도전에 이 양반이 그 새마운동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그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농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한 게 역시 새마을운동을 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장한 게 충효운동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장서셔가지고 명예총리가 되시고 박근혜 양이 그 당시에 총리한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막 운동을 했거든요. 그거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할 거는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써가지고. 근데 86년도에 해병대 지원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해병대 지원회 가지고 회원이 100만 명인데요. 그걸 왜 만들었냐? 이 자식이 제대하고 나서 동네에서 술이나 먹고 말이야. 해병대로 그냥 막 저 부수고 그냥 땡까이나 버리고 말이지. 아주 골치 아파요, 국민들이. 해병대, 아이고, 저 새끼들 지라쟁이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병대 기동봉수를 만들어 짤치더라. 해병대라는 거는 전쟁 때에는 목숨 바쳐서 나라를 싸우고 평화 시에는 집에 돌아가서 저집 부모님께 효대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경로요충 운동에 앞장서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있으면은 뭐 방범순찰도 놀고 경기지서도 하고 환경 캠페인이라 좋은 일을 해라. 지금 해병대 지원회가 전국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게 다 우리 허경영 총재 아이디어로 나옵니다. 이건 진짜 천재죠, 천재. 저는 오늘 서울시당 이 창당대에 와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목숨을 바치고 혁명을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뚝가는 나라를 만든 것처럼 그때 행복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분 쓴 책에 있잖아요. 저기도 만주벌판, 저 노사소련 벌판에다 수백만 평, 수억만 평씩 땅을 사가지고 임대하고 사고를 해가지고 그 뭐 했겠어요? 뭐 풍반 만드는 거 천만 했건 핑계고 미국 때는 핑계를 낸 거고 사실은 장덕진을 지켜가지고 그 장덕진 처족하거든요. 대통령 대륙상사령을 만들게 해가지고 위장 사업체를 만들어 거기다 다 행복이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또 군사평론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월 우리 국방에 대한 군사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의견도 내지놓고 합니다만은 나라가 평화로우려면은 국방력이 강해야죠. 무기가 있어야죠. 김정일이가 지금 왜 군수래요? 해병대 하나 만들면 군수를 하는 겁니까? 네? 얼마나 김정일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허경영 총재는 그 이상으로 경제 대국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소통가는 도덕 국가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물러갈게요.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제가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빨간 목욕탕에 갔어요. 아들은 꼬마가 보면 아빠 건 제 거고 다르거든. 아빠는 내 거고 왜 달라? 아빠가 야 인마 나는 그랜저하고 너는 티코야 티코. 넌 조그만 티코 자동차고 나는 큼지막한 그랜저다 이거야. 꼬마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 고추는 그랜저하고 내 고추는 티코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그랜저만 뭐라냐. 터널에만 들어오면 발도 있거든요. 이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고 하고 또 아빠한테 간 거야. 아빠 그랜저만 뭐라니? 그 터널에만 들어오면 발도 꺼진다는데. 그러니까 애비라는 놈이 또 야 임마 1호 터널에 가면 발등이 꺼지지만 2호 터널에 들어가면 쌩쌩 달린다. 그냥 또 아들님이 또 이제 엄마한테 온 거야. 엄마. 아니 아빠가 이런데 무슨 소리야? 야 나는 그러지 않아도 이 그랜저하고 신통치 않아서 이 구슬을 바꿔달라. 그랬더니 터는 뭐 잘만 달리더라고. 걔 또 아빠한테 또 왔어. 아빠. 엄마가 왜 구슬을 바꿔달랐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좋다. 나도 3원 터널 지금 공사 중이야. 꼬마도 엄마한테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3원 터널 공사 중이래. 그래? 나도 내일부터 벤츠 타고 다니까. 이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거 와인당이 아닙니다. 지금 토로독이 말이죠. 이런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네? 콩가루지 만드는 거지. 도덕이 지금 땅이 떨어졌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자, 대학 때 제자가 많잖아요. 만나보면 서술하게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요, 애인 하나 둘씩 다 있어요. 애인 없는 거는 장애인이다, 7장애인이다. 그 당대 얘기래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도덕국가로 다시 세계에서 어떤가는 동방예의지구로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경제대국으로 갈 거, 국방력을 강화할 거, 도덕국가로 재건할 거, 이 세 가지 3대 명제를 우리 허정영 후보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을 합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허정영 후보를 제17대 대통령으로 꼭 당선시키십시오.